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12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상이죠. 저는 오세진 38살의 택시 기사입니다. 강남 일대에서 주로 영업하고 꽤 많은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연예인 매니저들, 심지어 몇몇 유명 인사들까지. 그들은 제가 말이 없고 일에 성실하다는 점을 좋아합니다. 물론 무엇보다 그들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 저는 차키를 돌립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이미 익숙해진 표정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아내 하영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곱게 누워있는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저에게 하영은 그저 천사였습니다. 다녀올게. 대답은 없습니다. 요즘 하영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며 요즘은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 명이 넘는다고 자랑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열심히 사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죠. 새벽 6시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강남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출장 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말없이 운전하는 동안 그 사람은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이야기, 그리고 가끔 가족 이야기. 그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 문득 부러움이 일기도 합니다. 하영과 저는 7해 전에 결혼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빚 문제로 제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죠. 하영은 처음에는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꿈과 욕망은 커져갔고 제가 따라가기에는 버거웠습니다. 세진 씨, 우리도 언제 해외여행 한번 가요? 인스타에 올릴 사진이 없어. 세진 씨, 이번에 나온 가방 봤어? 우리 동네 사모님들 다 들고 다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강남에서 산다는 것은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항상 주었습니다. 특히 하영이 원하는 것들은 항상 제 능력 밖이었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이어갑니다. 오전 11시 점심시간 전에 잠시 쉬어가려고 한강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영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레슨 끝나고 워크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잖아. 우리 센터가 지금 확장 중이라 회의가 많아. 미안해.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갑자기 허기가 사라졌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언제부터였을까요? 하영의 변화가 몇 달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 귀가하고 항상 피곤하다며 부부관계도 피하고 핸드폰은 항상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바쁜가 보다. 요즘 필라테스가 뜨니까 혼잣말을 하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는 반복적인 일상. 그러다 문득 뒷좌석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호텔 룸서비스 영수증이었죠. 인터컨티넨탈 호텔 마이너스 룸서비스 마이너스 샴페인 1병, 스테이크 2개. 의심은 독과 같아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내의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내면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영의 SNS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화려한 필라테스 동작들과 세련된 카페, 비싼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댓글에는 센스의 일상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항상 완벽해요? 같은 말들이 줄을 이었죠. 택시를 운전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오랜 단골 손님인 박 사장이 탔습니다. 그는 전직 경찰로
지금은 작은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세진 씨, 오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평소 말이 없던 제가 오늘따라 한숨을 자주 쉬었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말문이 열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를 속이려고? 내가 30년 형사 생활했어. 사람 얼굴만 봐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배우자가 바람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박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구먼. 확실해?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냥 의심만.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어. 박 사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증거. 그래야 후회 없다는 말. 하지만 정말로 증거를 찾고 싶은 걸까요? 진실을 알게 되면 지금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설 탐정이 있어. 전직 형사 출신인데 이런 일 잘해. 진실은 언제나 정리되어 있어. 박 사장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김정호 탐정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은 또 늦게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지만 사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하영의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새 속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방 안쪽 포켓에는 또 다른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유명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체크인 시간 오후 7시, 체크아웃 오후 11시. 하영이 워크숍 있다고 말했던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추고 저는 급히 침대로 돌아와 잠든 척했습니다. 하영이 침대에 누웠지만 저는 몸을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샤워제 냄새 너머로 낯선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정호 탐정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상황을 설명하고 미팅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무소를 찾았죠. 탐정 김정호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오세진 씨, 이런 일은 정확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김정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사 방법, 비용, 그리고 예상 결과까지. 저는 침착하게 들었지만 가슴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 3주면 충분합니다. 대상자의 행동 패턴, 만나는 사람, 장소 등을 파악하게 되죠.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3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남은 300만 원은 결과물을 받고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조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3주 뒤 김정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정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세진 씨, 먼저 말씀드리지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첫 번째 사진,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하영과 한 남자. 남자는 46살 정도로 보이는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두 사람. 세 번째 사진,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 침대에서 함께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의 하영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저와 함께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행복감이 넘쳐났습니다. 이 남자의 신원도 조사했습니다. 강남에서 프랜차이즈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이름은 강민석, 46살이고 세 군데 지점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필라테스 센터도 인수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호의 설명이 귀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약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2, 3회 만남을 가지고 주로 호텔이나 강민석의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6개월. 하영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김정호는 녹음 파일을 하나 틀었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세진이는 순둥이라 몰라요. 다 걸려도 제가 맞았다고 하면 끝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로 위장하면 이혼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대요. 남자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영리하네.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하는 거야.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내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넌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는 거야. 난 이미 보험을 들어뒀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다니. 게다가 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니. 이런 녹음은 언제 어떻게 한 겁니까? 호텔 객실 옆방을 예약해서 특수 장비로 녹음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증거력이 약할 수 있지만 진실을 아는 데는 충분합니다. 김정호는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미행 보고서까지. 오세진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시간. 택시를 운전하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줄을 잃었습니다. 하영을 직접 찾아가 따지고 싶었고 강민석이란 남자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김정호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변호사인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누나 세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세진아, 당장 집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내가 가정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휴대폰과 컴퓨터 백업도 해두고. 누나의 말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조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대화도 녹음해둬. 앞으로 하영이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게 좋아. 가정폭력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 누나의 조언대로 그날 오후 제가 일하는 동안 CCTV 설치 업체가 집에 방문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현관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외했지만 침실 문 바깥쪽에도 하나 설치했습니다. 모든 영상은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했죠. 다음으로 휴대폰 백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영과의 모든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심지어 공유 앨범의 사진들까지 모두 저장했습니다. 누나가 말한 대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재정 상황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영 명의로 된 제가 실제로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해지했습니다. 공동 명의의 적금 계좌도 해지하고 제 명의로만 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급도 새 계좌로 입금되도록 변경했죠. 마지막으로 하영의 SNS 활동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모든 사진과 글, 그리고 호텔 출입 기록까지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친절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보, 내일 제주도로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3일 정도. 하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슨 출장인데? 필라테스 워크숍이야. 새로운 기술 배우러 가는 거야. 강민석 대표님이 추천해 주셨어. 강민석?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하영은 의아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좀 더 걱정하고 질문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강민석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것이었겠죠. 하영이 제주도로 떠난 다음 날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하영의 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통장의 돈을 제 계좌로 모두 이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나에게 연락해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세진아, 이제 되돌릴 수 없어. 확실해? 네, 누나. 확실해요. 이미 모든 증거가 있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모든 절차를 밟을게. 넌 감정에 휘둘리지 마. 냉정하게 대처해야 해. 통화를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침착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슴은 아팠지만 최소한 더 이상 속고 있지는 않다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하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카드가 안 되는 거야? 호텔 결제가 안 돼서 난리야. 그래, 어떤 호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영이 말을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워크숍 장소인 호텔. 그런데 왜 카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아, 그랬구나. 통장도 확인해봐. 어쩌면 돈이 다 빠져나갔을지도 몰라. 뭐? 무슨 소리야? 하영아, 다 알아. 넌 지금 제주도 호텔에서 강민석이랑 같이 있지? 너희 둘이 나한테 했던 모든 거짓말, 그리고 가정폭력 누명 씌우려던 계획까지. 전화기 너머로 하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증거 다 있어.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까지. 지금 상간소송 준비 중이야. 내가 내일 당장 집에 돌아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났으니까. 하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점점 커지는 울음소리.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진심으로 반성할게. 늦었어. 다 정리했어. 앞으로 내 이름 하나도 안 남게 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는 내용, 그 다음에는 협박, 마지막에는 구걸하는 내용까지.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모든 문자를 캡처해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석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듣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받지 않았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오세진 씨, 저는 강민석입니다. 대화 좀 했으면 합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문자도 캡처 후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와도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다시 하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음 섞인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세진아,
강민석이 날 버렸어. 호텔비도 못 내고 지금 거리에 나와 있어.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문제야. 이제 나한텐 아무 의미 없어. 돈 좀 보내줘. 서울로 돌아갈 비행기 표라도. 하영아, 넌 내가 순둥이라서 다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지? 그 말 기억나? 내가 한 말이야. 녹음까지 해놨어. 하영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슬퍼해봤자 소용없어.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 다른 대화는 없을 거야.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영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그녀의 집이기도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굳이 돌아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점점 애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한 법적 대화만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영 측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오세진 씨, 합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상간소송을 취하해 주신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누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제안했어? 3천만 원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네. 최소 1억은 받아야 해. 게다가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널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아 파탄 내려던 계획적인 행동이었어. 거절해. 누나의 말대로 강민석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제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 하지만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영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강민석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손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송하영, 강민석에 대한 원고 오세진의 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하영과 강민석의 불륜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누명을 씌우려 했던 계획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의 소송 요구를 전부 인용합니다. 피고인 송하영과 오세진의 이혼을 승인하며 재산 분할에 있어 송하영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강민석에게 상간죄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강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명 자신의 돈과 영향력으로 이 상황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누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세진아. 이게 정의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회복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영과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하영이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진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우리 7해 동안 쌓은 추억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 버렸잖아.
그 추억이라는 것도 진짜였나? 아니면 연기였나? 하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함이 느껴지는 걸까요?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상실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진아, 강민석 쪽에서 연락이 왔어.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불하겠대. 합의서에 서명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내일 갈게요. 어떻게 지내? 괜찮아? 뭐, 그냥 살아요. 택시 운전하고 집에 와서 쉬고. 별거 없죠? 세진아, 너무 혼자 있지 마. 우리 집에라도 와. 아이들이 삼촌 보고 싶어 해. 고마워요, 누나. 나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사실 담배는 몇 년 전에 끊었었는데 하영이 떠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다음 날 법률사무소에서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강민석이 보낸 5천만 원의 위자료가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보며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잃은 것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법적 절차를 위해 쓴 돈의 일부가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퇴근 후 동네 술집에 들렀습니다.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하영과 처음 만난 날, 사랑에 빠진 날, 결혼을 결심한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날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주인아 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그렇죠 뭐. 좋았던 것도 다 지나가고. 에이, 아직 젊은 사람이 그런 말씀을.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지.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택시를 새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타는 택시는 하영과 함께 있을 때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영이 SNS에 글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긴 글이었죠. 그 글에서 하영은 자신이 오히려 저에게 학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돈을 주지 않아 고생했다. 늘 택시 운전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와 외롭게 했다 등등. 물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누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진아, 하영이 글 봤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해. 봤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안 돼.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야. 그냥 두면 너한테 불리해. 누나의 조언대로 결국 하영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SNS 활동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영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홍보했던 몇몇 제품들의 회사에서 허위 광고 혐의로 그녀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 제품들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용한 것처럼 홍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미디어에서는 하영의 이야기를 인플루언서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팔로워는 급격히 감소했고 협찬 제안도 모두 끊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도망치듯 외딴 지인의 원룸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민석도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헬스장 업계에서 그의 평판이 나빠지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과거 사업 비리까지 파헤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고급차를 팔고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달 뒤
저는 새 택시를 구입했습니다. 이전 차보다 더 좋은 모델이었죠. 새 차의 운전석에 앉으니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새 출발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첫 손님으로 박 사장이 탔습니다. 그는 제 새 차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오세진 씨, 차 바꿨네? 잘 됐구먼. 네, 오래된 건 버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가끔은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해. 그게 인생이야. 박 사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길가에서 하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우연히 강민석이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헬스장 체인 중 2곳이 폐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 실패로 은신하듯 생활하며 지인들 사이에서도 폐기된 인간으로 전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강민석은 제가 사진으로 봤던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모습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승리감? 아니면 동정심? 아니, 그저 무덤덤함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제 삶과 무관한 인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잠들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세진아, 정말 미안해. 이제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법정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거창한 변화는 없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택시에는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운전석 앞 유리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죠. 불륜, 무음 차단 완료라고 적힌 스티커였습니다. 웃기는 문구지만 제게는 일종의 다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배신에 속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 5시에 일어나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출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제 새 차를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차 뽑았어요? 깨끗하네요. 네, 오래된 고장 난 건 버리고 새 걸로요. 그 말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해악으로 느껴졌죠. 낮에는 잠시 쉬어가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진아, 하영이 소식 들었어? 제주도로 이사했대. 거기서 요가 강사한다나 뭐라나.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너 정말 아무 감정 없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지나간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이상 내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 그게 맞아. 그럼 주말에 우리 집에 와. 애들이 삼촌 보고 싶어 해. 알겠어요. 갈게요. 통화를 마치고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의 한 회사 임원을 태웠습니다. 그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작은 스티커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경험담인가요? 보통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텐데 오늘따라 이야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일종의 자기 다짐이에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그 임원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죠. 힘들죠?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이제 거짓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연기를 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사는 거죠. 임원은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그가 내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누나네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카들은 제가 오자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처럼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진아, 너 많이 달라졌다. 누나가 문득 말했습니다. 뭐가요? 표정이. 전에는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훨씬 밝아 보여.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게 자유야.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으니까. 누나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짓 없이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삶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새로운 차를 한 대 더 구입해 사업을 확장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위자료로 받은 5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제 삶도 조금씩 빛을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륜, 무음 차단 완료. 스티커에 적힌 문구를 중얼거리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배신감도, 그리고 분노도. 이제는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 그리고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까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진짜 저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려 하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